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현재 다스의 최대 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는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씨는 1995년 서류상 절반을 소유하고 있던 도곡동 땅을 판 뒤에야 다스 지분을 갖게 됩니다. 매각 대금 130억 원 가운데 7억 9천만 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겁니다. 이 씨는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지분 일부도 인수해 전체 지분의 35.44%를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 가지급금 변제, 즉 회사에 채무를 갚는 형태로 다스에 10억 원을 더 넣었는데 그 역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999년 이 씨는 다스 지분을 11%가량 더 확보했고 현재는 47%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지난 2007년 검찰과 2008년 BBK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결국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 소유의 종잣돈이 된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규명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가운데 도곡동 땅의 주인 찾기에 집중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곡동 땅과 다스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였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해도 이 사실 자체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소유주 위치에 서는 순간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먼저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살펴보고 있는 비자금 120억 원 조성 의혹입니다. 이 120억 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면 다스 실소유주로서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공무원 신분인 청와대 직원과 LA 총영사 등이 개입했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조직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 대선 후보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 다스 지분을 빼놓은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지만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무엇보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최종 확인된다면 2007년 대선 과정부터 최근까지 국민을 속여왔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할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더 있는지 하나하나 규명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안미연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외압 폭로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발뺌하던 검찰이 특임검사 임명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독립적인 별도 수사단을 꾸리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수사단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단장을 맡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각 1명, 수사검사 5명으로 구성됩니다.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지검은 수사에서 배제됩니다. 수사단은 춘천지검이 진행해오던 채용비리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동시에 권성동 의원과 전직 고검장의 외압 의혹도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이 수사 대상임을 못 박은 겁니다. 수사단은 활동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수사 내역 등을 검찰총장에게 일절 보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사 종결 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점검위원회의 검증도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안미현 검사의 폭로 이틀 만에 별도의 수사단 구성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으며 시작한 세 번째 강원랜드 수사가 대규모 부정채용의 전모, 그리고 관련 외압과 청탁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강원랜드 이 부분. 현직 검사가 폭로를 했어요. 외압을 받았다. 안미연 검사요.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해서
외압을 받은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왔으면은 실제로 지금 당사자께서는 국회 법사위원장 아니십니까? 물러나야 돼요. 권성동과 염동률은 물러나서 수사를 받는 게 맞죠. 그건 이제 본인이 자백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자한당 문화에서 그런 일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한두 명도 아니고 뭐 한 명이라도 불법이 있고 편법이고 그런데 그것을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다 특혜로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중점 사항들 중에서 채용비리만큼은 뿌리를 뽑겠다고 대통령이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워낙에 그게 광범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채용 비리는 누군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 속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의 박탈감이 장난 아니었던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년 세대에 줄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선물일지 몰라요. 채용비리 없고 진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채용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선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외에는 민간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걸 다 알아요. 청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리들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반발하고 분노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공공부문 일자리 외에 다른 일자리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그 비리 청년 채용 비리 근절이 가장 큰 비리 근절일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에요. 엄청난 권력이죠, 그거는. 예, 법사위원장이 검찰이 그 국감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나는 게 맞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국민께 죄송하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대표가 법사위원장 사퇴를 얘기하면 당이 뭔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쳐줘야죠. 계속해서. 네, 그런데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 문제의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혹시 아세요? 정청래 의원이요. 19대 때는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게요, 17대 때 언론에 정말 철저히 싸웠거든요. 그랬다 결국은 언론의 복수로 18대 때 떨어졌어요.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그 반면교사 때문인지 19대 때 들어와서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19대 때 이제 제가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선거 시기에 MBC의 보복 보도가 몇 번 나갔거든요. 공중파를 타고. 이게 뭔가 열심히 언론을 상대로 싸우고 자유한국당이나 그 과거의 박근혜 정부에게 정말 그 목을 내놓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잘 되지를 않는 거죠. 정청래 의원도 결국 공천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들이 이런 잘못 때문에 아 이게 반면교사가 돼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치인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조심하는 거지 뭐. 적어도 당 대표가 이 정도로 나오면 법사위가 막 시끄러워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의원들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어쨌건 그 안민영 검사가 작년 2월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당시에 춘천지검장이 사건 종결을 지시하고 재판 과정에서 연루 의혹이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을 빼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권성동이 직접 안민영 검사에게 압력 행사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는 뭐 압력 행사한 적 없다 그러는데 그 관련해서 사실 그 구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방송이 그 보도를 했잖아요. 보도를 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다시 클릭해보니 그 보도를 지웠더군요. 그 지운 이유는 뭘까요? 주장만 갖고 보도하는 게 한두 개인가요?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인데 사실. 그러니까요. 그 주장의 진위는 언론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 주장을 한 게 사실이면 이렇게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하고 당시 지검장하고 반론권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삭제돼서 왜 그랬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예,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에 대한 가시적인 관련자분들의 화답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질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디소이 위원장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댓글 알바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가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하나 나왔는데 구글 독스 특정 주소에 접속했더니 댓글 아르바이트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를 발견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다뤘는데 그래도 중앙일보는 트윗이나 SNS의 흐름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요. 어젯밤 한 12시 전후에서 SNS를 뜨겁게 달궜어요. 그래갖고 각 카페, 인터넷 그 큰 카페들에서 이걸 갖고 토론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12시쯤에 요 내용을 보고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요거 올린 트윗이 있었거든요. 그 트윗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요 내용이 나왔어요. 매뉴얼이. 그런데 한 10분 상간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삭제했더라고요. 문제되는 걸 인지한 거죠. 그런데 그걸 캡처해 놨던 거예요. 네티즌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댓글 알바 매뉴얼이에요. 예, 그래서 뭐 구체적인 지침까지 나와 있는데 첫째는 주로 어떤 뉴스들을 주로 봐라. 그래서 뉴스가 쭉 열거돼요. 그리고 그 밑에 모니터 요원님들 시간 되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쫙 놔두면 거기에 체크를 해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엔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 2시에서 5시 하지 마라. 그걸 보면 요 3시간을 제외하라는 건 이땐 기계 돌린다는 뜻일까요? 아니,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시간이고 또 아침 되면은 뉴스가 다시 새롭게 올라와서 낭비가 아닐까?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근데요, 되게 새벽 요 시간대에 그 댓글 추천이 막 돼가지고 문제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누가 일어나서 이 짓을 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요거를 보고 그런 푸나님처럼 심오한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요때는 기계 돌리니까 좀 자라 이런. 지하 벙커 같은 데서 막 햄버거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수염은 길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네요. 그리고 잠깐 쪽잠 자고. 지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새벽 2시에서 5시는 3시간 정도 제외한다. 3시간은 자라. 뭐 이렇게. 그래갖고 이들이 주로 출몰 하는 곳이 네이버하고 다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계속해라. 그러면서 봐라. 이런 얘기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체크하는데 안희정, 김경수, 김상조, 전해철, 양정철, 이재명, 추미애 기사 위주로 체크하라. 최민희. 여기 보니까 다 뭐 대권 후보이거나 뭐 도지사급 체크하라. 요것도 눈에 띄고. 최근 댓글 기조는 악플인데 이명박근혜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이명박근혜라는 표현 때문에 적폐 관련 기사나 문재인 업적 찬양 기사는 작업에서 제외하라. 정부를 공격하기 쉬운 북한, 평창, 최저임금, 가상화폐 기사를 위주로 악플 공략을 하고 있다며 관련 기사도 가져와 달라.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좌표 찍힌 기사를 올리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 이명박근혜 적폐 관련 기사 요거를 보고 역시 댓글 부대도 하다 보면 제가 가짜뉴스 보고요. 가짜뉴스 보다 보면 정말 어느 게 가짜뉴스인지 머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보다가 댓글 보면 중독돼서. 그래서 역시 이게 여기서도 우리가 변증법에서 얘기하는 상호 침투의 경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명박근혜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명박근혜에게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객관적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문제는 문제네요. 근데 실제 정치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끌어오는 방식은 저는 오래가지는 못한다고 봐요.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이게 발견되고 발각이 되듯이 언젠가는 그 줄기만 찾아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큰 코 다칠 법적인 문제까지도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니까 민심 자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말씀 하나 더 드려보고 싶어요. 일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평창올림픽 단일팀 관련하여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공익과 아주 작은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국가적인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희생해라. 이건 안 되고 사익도 가능하면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국가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의제가. 그런데 이거를 사익을 희생시켰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이제 왜곡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런데 그게 평소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할 때 벌어진다는 거죠. 위기를 타고 들어와서 더 흔든다인데요. 그 푸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 제가 어제 새벽에 확인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 이재용 관련 재판 관련 기사들 싹 봤는데 그거는 다 천편일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천편일률. 그러니까 이게 좌건 우건 보수건 진보건 뭐 내가 기레기건 아니건 뭐건 다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댓글 조작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건 이쪽에 지방선거용이라고 보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정치권이라는 게 선거용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는 역할만 하고 있고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총공세. 네. 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뻔히 뭐 답은 나왔네 뭐. 지금부터는 이제 야당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임시국회 열려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이러저런 뭐 연설들을 하잖아요. 하나같이 전부 다 색깔론 뭐 이런 거야. 이현주부터가 이랬습니다. 통일부 장관 북한 대변인이냐 이런 부개념이 아유 참네. 아 근데 어떻게 속까지 저렇게 완전 저런 분이 민주당에 있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제 말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현주를 영입한 분 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아니 지금도 완처수의 오딩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와 호남 민심에 받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따가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데 그나마 2, 3%라도 먹히는 게 색깔론이더라.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가 이상한 짓해서 떨어져 나갔던 그 표들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 했던 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존재하는 그 반공 심리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확 빠지진 않아도 몇 프로는 출렁할 수 있는 정도의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네.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안상수는 국무총리도 북한 대변인. 평창 올림픽으로 미군이 철수하면 제2의 월남된다. 또 색깔론이고요. 평창 올림픽으로 미군이 왜 철수하죠? 이게 다 비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논리학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왜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보면 그 제왕의 덕목, 귀족들의 그다음에 교육 보면 다 수사학이 들어가잖아요. 수사학. 논리학을 기초로 한 수사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논리를 너무 안 가르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비논리적인 분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인지. 안상수 씨는 인천의 아시안게임으로 빚더미로 안 태워놓고 그리고 국회로 돌아온 케이스인데 얼마 전에도 세월호 사건에 5천억이 투입됐는데 왜 개헌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말했다가 지금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네. 말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막 입에서 나오는 게. 나는 이런 사람들이 세비를 받으면서 국회에 있다는 게 저는 치욕스러워요.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번에 개헌할 때 꼭 넣어야 되는 게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권력이 시민들께 넘어갔어요. 그런데 법과 제도와 예산을 움켜쥐고 있을 뿐이죠. 또 전희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감독은 왜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냐. 청와대 조사파들 모두 전향한 거 맞냐. 정말 수준 이하죠. 저질이 파기가 싫다 진짜. 그냥 김문수 전 의원한테 물어보죠. 김문수 전 의원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1시간이면 쌈박 정리해서 가르칠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런 건 해야죠. 이건 전략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저 사람들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뾰족하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이게 먹히네 하니까 계속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계속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현주 의원은 뭡니까? 이거 보세요. 판을 보시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지율이 22%까지 갔다 다시 20% 이하로 떨어지는 추세죠 지금. 그런데 지금 바당국당이 일부 통합해서 30명 정도의 바국당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당인데. 그런데 이 미래당이 지금 압박해 오잖아요. 그럼 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누가 보수의 주인이 되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럴 때 본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본진은 뭐가 될까요? 14% 탄핵 반대 세력이겠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진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본진을 향해서 새로운 세력, 바국당이 몰고 오는 거잖아요. 본진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색깔론을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보면 평양 대변인이냐 북한 대변인이냐 그러면 막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안 통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국당은 뭐냐고요. 바국당은. 미래당은 최소한 그런 식의 유치한 색깔로는 안 쓰면서 본진이 돼야 되잖아요. 보수의 본진이. 차별화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현주는 지금 자유당이 아니잖아요. 바국당이잖아요. 미래당이라며. 미래당 소속이 색깔론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당이지. 미래당 당명 약칭 놓고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젊은 청년 정치 하려는 분들이 네. 무슨 미래? 이렇게 당명을 갖고 근데 선관위에 약칭 등록하러 네. 일과 시간 후에 가서 순서는 의미가 없대는데 그걸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젊은 청년들이 정당을 만들 때 미래당 맞죠. 미래당 부르면 맞는데 네. 이건 뭐 구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말만 미래당 이건 그러니까 좀 저는 이렇게 봐요. 바국당인데 지금 바당국당 그래서 바국당인데 이 바국당은 정거장 정당이다라고 제가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래당 그 바국당의 지금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민평당하고 연대하고 자바국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자바국 연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거장의 의미가 강한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승용 의원 등 세 분이 속으로는 갈등이 있었겠으나 그래도 이 바국당에 들어간 이유라고 봅니다. 정거장이기 때문에 최종 골이라면 그렇죠. 정말 망설였을 거예요. 무소속으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치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하고 몇 사람 있대요. 그 이용호 의원, 송금주 의원, 그 다음에 송기석, 예, 뭐 송기석 이런 세 분이죠. 앞으로는 이건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예. 여론조사가 최소한 호남에서만이라도 민평당이 많이 나오면 그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네. 또 민주당 지지율과도 연관이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 앞으로 민평당은 당의 컨셉을 완전히 그 안철수와 유승민은 반 문재인 연대인데 반 안철수 유승민 연대로 가면 성공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 그렇다 치고 철저하게 네. 친호남하란 말이죠. 민평당이 역사에 유례없는 상황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들로 만든 역사상 첫 정당이래요. 아, 그러니까 어떤 지역, 뭐 자민련 등의 어떤 네, 지역 네. 정당도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15명이 전부 다 호남의 지역구를 둔 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야기가 좀 나온 김에 그러면은 그 색깔론도 이야기 나와서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좀 문제되는 인물이 저는 안철수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권 중간 즈음에 총선을 해서 국민이 이 세력은 정말 정치를 못한다라고 뒤집어줬어요. 네. 그래서 대참패라고 할 만한 정도.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은 뭐 180석을 가네, 200석을 넘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총선의 결과는 박근혜 정권의 참패였거든요. 네. 그 민심은 호남이든 어디든 모든 곳에서 안철수 바람이 불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반 박근혜의 정서가 국민을 지배했다고 보는데 네. 굳이 나누자면 이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갈리면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의 표가 엄청 많이 나온 거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 2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안철수의 변신이 계속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대선을 거치면서 그때 저 머릿속에 굉장히 그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동영 씨의 그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복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재인 당시 대표가 후보죠. 찾아가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총선 전에. 네. 근데 안철수가 가서 정동영을 어떻게 꼬셔내면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동영이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호남 정서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과 후보까지 지낸 그 야권에 있어 정통 세력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라 망가져 가도 어느 정도 상징성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전북 같은 데서는. 예, 그리고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벌써 까먹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 까먹어서 그런데 그때 상황은 친문 패권으로 반문 세력이 문재인 대표나 후보를 너무나 흔들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흔들 때고 그때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왜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까지 흔들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을 그때 만나게 된 것은 정동영 전 의원이라도 손을 잡으면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문재인 주변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왜 다 떨어져 나가냐, 그 논리를 방어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전북에서 일정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문대비
정동영 전 의원도 만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 정동영 의원의 태도가 저는 불쾌했습니다. 굉장히 간을 본 거죠. 뭐. 네, 불쾌했고 태도도 되게 약간 거만한 느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결국에는 안철수가 정동영을 낚아채가면서 네. 사실은 호남의 국민의당 바람에 어떤 기폭제가 좀 된 네, 부분이 있는데. 뭐 천정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대표하고 같이 공동대표를 하는 것으로 보도도 났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정배 의원도 안철수하고 손을 잡고. 근데 지금 오늘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은 네. 그때 안철수가 정동영 의원을 꼬실 때 개성공단 부활. 네, 개성공단 부활. 그게 개성공단 폐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한반도 평화 합의문 같은 걸 작성했다고 할 정도인데 네. 결국에는 안철수는 그 약속을 어긴 거죠. 지키지 않고 네. 거기에 실망한 부분도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는 계속 보수화 돼가고 있잖아요. 색깔론 제기하면 사실 네. 홍준표랑 다를 게 별로 없는 상태까지 와버렸는데 네. 지금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게 나라가 잘 되는 목적이 아니고 지방선거가 잘 되는 목적이다 보니 어떻게든지 스크래치를 내야 되는 그 과정에 정말 역겨울 정도의 색깔 공세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바국당도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국당 보니까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이학재 의원까지 가세해서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네요. 이런 것들이 다 자바국당으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석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발에 오줌 누기인데 엄발에 오줌을 누면 일시적으로 발은 따뜻한데요. 나중에 발이 더 얼어요. 이게 그런 거거든. 지지율이 조금 빠진다고 하니까 신나서 지금 색깔로 막 제기해. 그래서 한 2, 3% 빠져. 근데 그걸로 끝인데 선거용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색깔로는 이게 먹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범국민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일부의 그 세뇌되어 있는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분들한테만 먹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전략으로는 가장 하수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때 쓰는 거냐면요.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안 죽고 살아남기 위해서 쓰는 그렇죠. 궁지에 몰린 쥐가 쓰는 거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DJ 하면 남북 평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저번에 기억들 나실 거예요. 얼마 안 지났으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DJ 비자금을 제보했던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그 당시에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것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최근에 국민의당이 박주원의 당원권을 회복해줘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저 이거 되게 이상했어요. 이유가 굳이 이 시점에 그 문제가 많았던 박주원을 당원권 정지했던 걸 풀어줬다. 이것은 호남과의 결별이죠.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안철수 입장에서도 새 당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 속에 당원권을 정지시켜 놓으면 박주원 같은 사람들을 긴하게 쓴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서로 간의 유착 관계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겉으로는 화를 내는 척 했지만 사실은 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당원권 정지를 풀어줘야만 새 당으로 옮겨갈 때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라는 뭐 뭔가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진정성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우롱당한 느낌이에요. 제가 우롱당한 느낌이고 그다음에 DJ를 우롱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해요. 쉴드가 이런 거였어요. 박주원에 대한 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저쪽 민평당의 음모적 성격도 있었다고 판단했대요. 이게 국민의당 윤리심판원 중에 한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와, 사실은 그때는 탈당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을 때거든요, 사실은. 그러네요. 참 웃긴 사람들이고 확실히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당이 국민의당일 때도 호남에서 지지율이 거의 10% 미만이었던 정도에 비춰보면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보다 자유한국당 그래도 기반이라도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정당하던 사람들이라 저 어렸을 때는 소선국 국회의자가 아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민정당 국회의원 한 명, 야당 국회의원 한 명 뽑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정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2명이나 뽑혔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죠. 호남에서. 그런 걸 보면 자유한국당보다도 못한 정도로 지역 기반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미아가 돼요. 정치적으로. TK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깨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수는 이런 행태를 싫어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행태. 보수는 더 완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듯이 안철수 대표의 의도는 지금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던 무당파도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고 지난 총선 때 지지했던 호남 세력도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어요. 그럼 정치인이라는 건 지지 기반이 있어야 맞아요.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보수층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지역이 아니라도 세대라도 자기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다 붕괴됐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념과 가치 지향도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수를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이 바당하고 통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중도 통합이라고 했다. 요새 누가 중도 통합이란 말을 써요? 그 말도 안 써요. 이제 보수 통합이라는 말만 남았어요. 좀 더 정확히는 보수 야합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야합이란 말이 사실 좀 무서운 거거든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정희 실장님, 네. 야합이 뭐예요? 모를 것 같은데. 야합이요? 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합. 그럼요. 야합이라는 말을 지금 모를 것 같아요. 아마도 모를 네. 네. 몰라서 저런 해맑은 표정일 것 같아요. 공자가 야합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의원님하고 저는 알아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이야기하기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수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수는 지난 대선 때 일부가 안철수의 손을 들었어요. 근데 안철수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문재인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손을 들어줬는데 그 보수는 이렇게 박주원 같이 공작적인 일을 한 사람을 당원권 정지시켰다가 바로 풀어주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또 그 보수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저는 보수를 잘 이해해요. 왜? 우리 아버지 보수, 우리 가족 다 보수. 저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지난한 투쟁의 역사를 집안에서 그래서 잘 이해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는 그 꿈꿀지도 모르는 보수의 맹주가 되는 건 참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 박주원이라는 분이 뭐길래 이런 무리수를 둘까? 그러니까 푸나님이 얘기한 혹시 뭔가 있지 않나 관계가 이런.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당대표가 화를 내면서 어떤 상황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쳐내면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않는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뭐 한 몇 달 지나지도 않았죠. 한 두세 달 지나지도 않아서 1년 정지된 사람을 바로 당원권 정지를 풀어준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람의 워딩을 보면요. 앞으로 미래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결국 안철수하고의 유착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 민평당의 초대 당대표로 조배수 의원이 초대가 됐고요. 네. 원내대표는 장병환인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걸 왜 의제로 갖고 왔냐면 네.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네. 우리는 그냥 보통 일반인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 세력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하기도 했고 이미지가 뭐랄까 이렇게 신선하거나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근데 새롭게 정당을 만들었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더 유명한 사람이 한다거나 더 신선한 피가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조배수 의원은 주는 느낌이 신상과는 좀 상당히 뭐 약간 구태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 느낌만 그런데. 근데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저런 분이 저당의 대표를 그것도 초대돼서 하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론을 벌였다는 거잖아요. 젊고 새로운 초선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조배수 의원이 경력으로 보면 경력이 되게 쟁쟁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정치권 최초로 여성 검사 출신 의원이었을걸요? 그 야당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 과거의 야당에는 검사 출신의 여성 의원이 없었어요. 그럴 때 검사 출신 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선 의원이죠, 이분이. 사선. 네, 그러니까, 무게감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 변호사의 회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나름 인맥 같은 게 있는 분이에요. 네, 인맥과 경력이 짱짱한. 그런데 인맥과 경력이 짱짱하다는 건 뒤집어서 보면 신선하지 않다. 예,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초선의 김경진 의원도 당대표 후보로 거론이 됐다고 하니까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정치는요. 뭔가 좀 호감이 가야 되는데 호감은 안 가더라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박지원 의원이 대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민평당을 추동해온 분은 박지원 대표, 정동영 의원, 박지원 의원, 그 다음에 천정배 의원 이런 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을 대표로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정대철 상임고문, 김경진 의원, 조배수 의원 뭐 이 정도였다는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다 치고 뭐 잘하면야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요걸 좀 생각 좀 하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예,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장병환 의원은 이분을 원내대표로 한 거는 뭐 민주당과의 협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센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척을 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친문과 가깝죠. 얘기가 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원내대표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역 정서 자극한다 또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미래당의 미래는 우리가 농담으로 미래업당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돌파구가 안 보여요. 자기들끼리 뭉치긴 했는데 기반도 없고 세대적 기반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버틸지 궁금하고 그나마 정치적 어떤 이익적 측면에서는 민평당의 선택을 훨씬 더 잘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진짜로 묵묵하게 개혁 뒷받침해주는 세력이 된다면 언젠가는 또 알아줄 날이 있겠죠 국민들이. 중요한 건요. 정치인 몇 명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읽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분들이 다 호남 지역구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 호남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라서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이 나는 선지자야. 그래서 난 미래를 보고 모든 정보를 다 분석했어. 나는 정말 이제 내가 하는 게 옳아. 이럴 정도의 그 근자감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바국당 연합으로 간 분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혼란스럽고 길이 안 보이고 그럴 때는 당연히 지역구 유권자들의 뜻에 따르는 게 맞죠. 그럼요. 지금 지역구 호남 유권자들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한반도가 평화롭길 바라세요. 그렇죠. 예, 그 흐름에 같이 가는 게 지금은 저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미래당, 민주평화당 보다 더 깝깝한 게 사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고 봐요. 왜냐면 홍준표 대표님이 그게 일시적으로 내가 만약에 무슨 어떤 모임이라고 쳐요. 우리 의원님도 있고 이정식 시장도 있고 저도 있고 많은 모임이 있는데 내가 회장이 되고 싶어. 네.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내가 막 공격을 해. 공격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낙마도 시킬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컨텐츠가 없거나 인격적이 안 되거나 뭐 능력이 없으면 내가 회장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홍준표의 센스는 이런 거예요. 유해에게 물귀신 작전으로 발목 하나 잡혀 있는 상태. 원했건 하지 않았건 MBN 관련한 부분이 터져 나왔고요.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제가 홍준표 연구를 요즘에 해서 다시 특별방송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내용 중에 홍준표의 심리 연구 같은 건데 계속 몰려있는 상태에서 막 싸지르다 보니까 가짜뉴스 생산하고 사실 네가 더 거짓말쟁이잖아 뭐 이런 식의 비난도 받는 상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당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주류가 아니었던 출신이기 때문에 당의 구성원들에게 협박 정치로 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열등감의 발현 같은 거거든요. 더 세게 나가는 게. 그런 과정 속에 밑바닥에서는 홍준표 저 사람으로는 우리 대표하기 좀 부끄러워 이런 정서가 있는 상태.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이잖아요. 보수당. 그럼 보수당의 정당이 해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누가 제일 그 보수당에 맞았냐? 이회창 전 후보.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아주 보수에 맞는 캐릭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보수 쪽은 첫째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그 보수의 정서 중에 하나는 남자가 말이 많으면 좁쌀 같다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나는 보수는 아니구나. 그래서 말 많은 걸 싫어하고 이 프레임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보수 언론들이. 예,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촐랑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최근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진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구정 전에 화재가 더 날 거다 이 말 있잖아요. 아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 시댄다. 그래서 이 말을 그렇게 막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싫어하는 행동은 지금 다 하고 계시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보수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보수적인 엄마 아버지한테 수없이 들어왔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들을 반대로만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언어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어요. 태도나 표정이 당대표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겉으로 들어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조배석도 마찬가지지만 비호감인데다가 지금 우리가 안철수의 그 국민의당 사당화도 이야기를 매번 비판하고 있지만요. 반대로 홍준표는 더 심해요. 그 당원 당규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그걸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한대요. 그 당협위원장을 자기가 셀프로 내리꽂는 문제라든지 자기 측근도 대구에 내려가는 문제라든지 왜냐하면은 한석이 중요한 시대가 이제 되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TK 쪽에 누가 노른자에 가져가느냐에 싸움밖에 안 날 거라고 저는 보는 상황에서 설선수범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이익은 다 챙기며 원내 대책비 가져다가 부인한테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존경하려 할 수가 없는데 궁여지책으로 대선 후보가 됐고 로또 당첨된 거죠 사실은. 깜도 안 되던 사람이 박근혜 파면 구국면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대표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봐도 그냥 안중에도 없던 아웃 오브 안중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전횡을 저지르고 있으니 내부적인 힘이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야, 니들 해서 나한테 충성해라고 계속 해봐야 그게 자발적 충성이 아닌 충성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꼬투리만 보이면 홍준표는 내부적으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지나도 홍준표는 건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지방선거만 지나봐라 이런 당내 분위기가 있다는 거에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자격지심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더 세게. 일종의 협박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야당이 저런 식으로 해주시니까 어떤 때는 이제 막 걱정이 되다가도 참 이렇게 저 혼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고맙죠, 뭐. 나 왜 이렇게 크게 웃지? 고맙죠. 누군가가 스마트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막 댓글 방어하기 힘들고 평창 올림픽 막 하기 힘들 때 스마트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스마트하게 해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사람 뭐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대표로 어떻게 막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막 개혁하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색깔론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하고 그다음에 평창 평화올림픽이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들 있잖아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암호화폐라든지 이걸 가지고 파고들어요. 그렇지. 그러면 푸나님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고 2, 3%의 지지율은 떨어뜨릴 수 있으나 본인들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뭐. 그러니까요. 고맙지 뭐. 고마워요 홍준표 씨. 그리고 유해신 더 고맙고요. 나 미치겠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저는 이렇게 봐요. 60% 이상, 70% 달리다가 80% 달리다가 떨어질 때마다 좀 콩당콩당해지는데 정상적인 지지율은요 50% 안짝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60%를 기준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보수 쪽에서 약간 여론조사 응답을 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60%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통하지 않는 게 그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다음에 다시 해볼 이야기인데 지방선거는 분명히 우리 생각보다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투표율 때문에 그래요. 투표율의 문제도 있고 샤위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나와서 또 찍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투표율.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제안했던 게 지방선거 투표율 올리기. 이 운동 우리가 다시 이제 나서서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투표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쪽 사람들이. 안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뭐 개헌하고 같이 지방선거 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60%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0% 투표율 가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30, 40대, 20대까지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한 55%만 돼줘도 진짜 땡큐죠. 그리고 하나 더 경계할 것은 이제 자유당하고 가국당, 미래업당 두 보수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암묵적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어차피 네. 둘 다 나와서 이쪽 야권 분열이 또 하나가 만들어진 건데 그런 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지점은 우리 방송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자, 이 시대에 민주당의 석학 디테일 내 마법사 오늘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좋은 시간이었고요. 밖에 나가는 순간 엄청난 냉동고입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미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나 껌 좀 씹었다 딱 했을 때 저랑 좀 이미지가 어떻게 좀 어울리지는 않는 주제지 않아요? 딱 어울려. 예? 딱 어울려요? 근데 그동안 들었던 이리 씨 이야기는 네. 너무 바르게 살아가지고. 바르게 살았어요. 네. 뭐 이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최고로 악행한 게 껌 씹다가 이걸 남의 머리에다 붙인 거. 알죠? 학교 다닐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껌 씹다가 막 머리에다가 붙여서 머리 자르고 뭐 땜통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의자 밑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막 앉으면 또 껌 붙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어디 가서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껌 붙을 일은 없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껌 씹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나 좀 놀았다의 또 다른 표현인데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많이 했던 거 중에 좀 어른들의 관점에서 좀 싫어하는 게 뭘까 연구를 했더니 제가 일단 그게 있었어요. 저는 고스톱을 좀 빨리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고스톱을. 그게 뭐 빨리 배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나토는 더 빨리 배웠죠.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고스톱이라는 장르를. 아니, 그 중학생 정도면은 뭐 포카도 하고 훌라도 네,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 때는. 와, 나는 고스톱 아직도 못 쳐. 못 쳐요? 게임 룰을 이해를 못 해. 죄송합니다. 저만 까졌나 보네요. 저는 룰만 알아요. 이게 룰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나토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미나토로 입문하시면 돼요. 미나토는 점수로 간단하죠. 하기 때문에 간단해요. 뭐 띠 있는 게 뭐 5점, 뭐 멍따짜리가 10점, 뭐 이런 식으로 뭐 점수로 해갖고 표현했는데 고스톱은 뭔가 좀 다른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점 10 쳤거든요. 점 10. 아, 10원? 점 10원. 점 10원 갖고 치는데 중학교 때 이제 친구네 어머님이 이제 일 가시면은 딱 오시기 전까지 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딱 가갖고 걔네 집 가서. 진짜 착하다. 네, 걔네 집 가서 우리가 끝나고 가면 한 뭐 4시나 5시 되잖아요. 4시나 5시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막 패를 돌리고 고스톱을 막 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주인 애가 자기가 따면은 한 7시 되면 야 이제 엄마 올 때 됐으니까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일면은 거기서 한 판 치고 밖에 창문을 열어봐요. 엄마 차가 오나 안 오나. 또 하고. 또 열고, 한 번 더 돌려도 되겠다.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한 거예요, 중학교 때.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별명이 악마의 하토였어요, 악마의 하토. 굉장히 강력하게, 악마같이 친다 그래서 악마의 하토였고, 저는 이제, 컴퓨터 하토. 왜요? 그냥 저는 딱 그 정확하게, 깔끔하게, 무리하게 안 하고. 노잼. 노잼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오래 치다 보니까 이제 그거 알아요. 이 고수들은 딱 쳐보면 알아. 하토를 딱 쳐보잖아요. 쳐보는 거 보면은 이 사람 좀 쳤던 사람이다. 안 쳤던 사람이다. 요거 좀 알고. 그다음에 자매품이 요즘에는 많이 들어가요. 아시죠? 몰라요. 쌍피 쳐주는 거 자매품. 몰라요? 하토에 보면 예전에는 막 한 장 정도 2장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매품이 막 뭐 5장씩 있어요. 그 쌍피 쳐주는 거거든요. 그거. 근데 그거 이제 이거 섞는 것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 안 하세요? 고스톱을? 지금은 안 해요. 지금도 안 하시고. 그래도 룰은 알고 하잖아요. 네. 저는 거의 안 쳐요. 거의 안 치시고. 예, 저는. 저는 그때 엄청 했는데 고스톱에 좀 빠져드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보면 그 쓸이라는 게 있어요. 쓸. 딱 2장 남았는데 내가 쳐서 먹고 넘겼는데 또 똑같은 그림이 나와. 그러니까 그 판 위에 있는 거 한 방에 싹 가져가는 거야. 싹 가져가고 싹쓸이죠. 싹 가져가고 옆에 사람한테 피도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적폐청산하는 느낌. 뭔가 싹 정리하는 그 느낌이. 대통령의 맛. 네, 되게 후련해. 되게 그 기분이 있어요. 고스톱 중에도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쪽이라는 게 있어. 쪽. 이게 내가 바닥에 대서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쓰라고 지나가면은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는 먹을 게 있어도 내가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냥 내 거를 아무거나 하나 내고
딱 넘겼는데 내가 낸 거랑 똑같은 게 나와. 근데 쪽이라 그래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약간 좀 이제 내가 신기가 있나 이런 느낌도 받으면서 또 그것도 한 장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룰 따라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제일 재밌는 게 그거죠. 제일 고급질 때 신나는 거는 누가 먹다가 싸놨어. 근데 내가 그걸 갖고 있을 때 그 기분이 그거 진짜 좋아요. 그러면서 뭔가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무슨 큰 큰 재산을 상속받은 느낌이잖아요. 저것만 보고 있으면 흐뭇한 거야. 저것만 보면 바로 피박은 명안하겠구나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고스톱을 엄청나게 많이 쳤고 그러다가 이제 보통은 셋이 쳐요. 셋이 치다가 막고라는 게 있어요. 막고. 1대1로 좀 다이다이. 그건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죠. 네, 온라인도 많이 하잖아요. 다이다이로 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좀 많아지거나 그러면 보통 4명이 올 때 이제 광팔고 하는데 5명이 오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2명은 막고를 치고 3이 붙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치는 거예요. 막고. 네. 막고를 치는데 제가 고스톱으로는 처음으로 A골을 했어요. 8번? 고 8번. 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똑같은 그림이 4장 들어오면은 그 총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뭐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게임을 끝낼 수도 있고 돈을 돈대로 받고 거기서 고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받고 고를 해요. 야, 그거 점당 1,000원씩 했으면은 거의 진짜 엄청났죠. 도박판이네요, 진짜. 엄청난 거죠. 이거 진짜 막 시원히 느껴요. 몇 배죠, 8이면은? 고를 8번. 그러니까 그것도 동네마다 달라서 뭐 기하급 쓰죠. 계속 곱하기 2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3고가 2배잖아요. 뭐 포고 하면 3배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계속 곱하기 2로 막 쭉 가는 데도 있고. 곱하기 2를 8번 해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네. 고 8번이니까. 그거는 A고. 계산이 잘 안 돼. 마치 그 일본 여배우 이름 같잖아요. 걔한테 A고 나한테 맞았던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걔네 집 어머님이 이렇게 오신 친구. 그렇게 했었고. 이렇게 그 집에서 하우스를 돌리면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늘 젊은 중고등학교 때 시험 때도 쳤으니까 시험 때도 치고 그걸로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이제 접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잘 치다가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다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좀 바꿔주세요. 걔 이름이 해철인데 해철이 좀 바꿔주세요, 어머님. 그랬더니 이제 알았어 하고 걔네 집이 이제 전화기가 2대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해철아 전화 받아 했는데 받은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머니가 아직 안 끊었는데 야 하토 뚜껑 어쨌냐? 어머니가 들으신 거야. 그동안에는 우리 만나면 맨날 공부하는 줄 알고 그러셨는데 엄청나게 실망을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동안 안 하다가 한동안 안 했어요. 걸려가지고 한동안 안 하다가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엄마가 좀 의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엄마가 퇴근해서 이제 확인하던 분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화토를 어디다 숨겼냐면 집에 방이 2개고 이제 거실이 있으니까 거실에 주로 쳤는데 화토를 예전에 요즘에 이름 바뀌었죠. 예전에로 하면 그 벙어리 장갑 알죠? 그 벙어리 장갑. 그 거기 안에다가 화토를 넣어가지고 화장실 위에 보면 이렇게 문이 하나 열려요. 천장이 열려요. 올라가는. 네, 있죠. 그 안에다가 핫토를 숨겨놔요. 다시 닫아놓고. 그러니까 무슨 미션 임파서블 하듯이 거기서 이렇게 꺼내와.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못하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 그렇죠. 몰래 했었죠. 네, 몰래 해야 되니까 숨기는 방법이 기상천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사실 카드놀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많이 했어요.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네. 어른들이 자기만큼 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시간을 많이 쏟으니까 그건 안 좋죠. 그래서 그러면 그 시간에 화투 안 친다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또 다른 뻘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나는 그래. 그 점 10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나 운동화도 사주고 또 샤프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걸로 저는 학용품을 샀으니까 벌어서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방법은 안 좋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학용품 사는 거랑 옷 사는 거에다 왜냐면 그 친구는 아파트 살았거든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어요. 지금도 거기 살았는데 웃긴 거는 그 아파트가 30년 됐는데 지금도 그 아파트 살아요. 불법 하우스를 돌리면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걔랑 그때 그 아파트에 사는 한 명 더 있었는데 걔네 집은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근데 그 집은 벌었어.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여기서 좀 팔고 또 절로 가고 팔고 또 절로 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좋은 아파트를 사면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걔네 집은 계속 거기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더라고. 어쨌든 고스톱으로 저는 제가 유일하게 껌을 씹었던 거가 이제 고스톱이었어, 고스톱. 좀 싱겁죠? 술 같은 것도 한 번도 거의 안 먹었으니까. 오로지 이제 도박에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았고. 그걸 도박이라고 하기는 그냥 친구들끼리 카드 놀이한 걸 가지고. 옛날 바둑알로 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 근데 이게 좋은 게 있더라고. 내가 가봐보니까 저는 요즘에는 하기 싫거든요. 고스톱 치고 이런 거 재미가 없어요. 그때 너무 지겹게 하니까. 예. 근데 나는 나중에 이제 연애는 아직 그렇게 지겹게 안 해봤거든요. 이게 언제 불이 붙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무섭다. 늦게 되면 아직 불붙질. 잠재되어 있는 화산입니다. 이거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늦게 불 붙으면 몸 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든지 좀 안 좋은 거는 빨리 어렸을 때 하고 끊고 뭐 담배도 빨리 배웠다 빨리 끊고 나 이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딱 그게 제 케이스죠. 예, 네, 이거 좋은 거예요. 차라리. 제 순서 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고스톱을 쳤을 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껌 씹었다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거길 갔어요. 수련회. 왜냐면 우리 친구들 다 착한 애들이거든. 그렇게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좀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중상위권 애들. 걔네들끼리 공부도 좀 하면서 유일한 취미가 고스톱이었는데 이제 그 학교 놀던 애들 있잖아요. 놀던 애들도 고스톱을 잘 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칠 일이 없었는데 딱 그 수련회 저기 뭐 경주나 뭐 이런 데 놀러 갈 때 있잖아요. 수학여행 같은 거. 네. 딱 거기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게 판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밤에. 그러면 거기 이제 놀던 애들도 막 친단 말이에요. 이게 막 욕 걸쭉하게 하면서 막 거기 스킨병에다가 막 술 담아오면서 마셔가면서 고스톱을 친단 말이에요. 저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 쪽쪽에서 좀 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 명이 올인 난다 그러잖아요. 돈 딱 없으면. 와서 한번 너 쳐라. 와서 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다가 개평 몇천원 주고 이렇게 하라고. 나보러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서 제가 이제 걔네들하고 그 개 양아치 애들하고 생양아치 애들이거든. 얘네들 좀 같이 내가 따도 내가 이 돈을 갖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따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망설이면서도 안 한다 그러면 또 열받으니까 할 줄 아는 못해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치는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쳐야 돼. 쳐요. 원래 할 때 막 내가 약 올리면서 치거든요. 이렇게 치면서. 구라 치면서. 막 하면서 약 올리면서, 쪽이다!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막 하면서 뭐. 점점 열이 받아가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많이 붙었어요. 좀 조금씩 따고 있었어. 조금씩 따고 있는 거. 막 선도 막 그 타짜에 나오잖아요. 제가 선 연속 몇 번 먹었습니까? 뭐 이거 나오지 알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계속 나만 섞고 있고. 그러면서 하면서 저도 미안한 거지. 이제 좀 이뤄줘야겠다. 이렇게 막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이제 안 되겠다. 딱 본전이나 좀만 따고 끝나야지 이게 모두가 평화롭다. 다음 날도 평화롭다 이런 마음이 딱 섞어가지고 패를 딱 까는데 알죠? 패 깔 때 여기 앞에 깔 때 자매품 있으면 그 쌍피짜리잖아요. 그 선이 가져가거든요. 그게 딱 깔리면 되게 미안한데 안 그래도 미안한데 쌍욕을 막 해요. 저 새끼 어쩌고 막 말해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이제 일부러 안 맞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비웠더니 너무 잘 더 잘 되는. 나 이거 따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니까 그 먹을 때도 그냥 이상한 거 허접한 거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넘기면 막 쌍피가 나오고 막 광이 묻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엄청 딴 거예요. 걔네랑 엄청 따갖고 애들이 이제 표정이 안 좋더라고. 갖고 거의 나를 아침까지 친 거예요. 못 가게. 안 보내주니까. 그런 거죠. 뭐. 그래가지고 갖고 내가 이제 그냥 이거 다 돌려주고 나 자면 안 되냐. 야, 뭐라 그랬냐? 더 열받는 거야. 더 자극이 된 거야. 야, 나 무시하냐? 야, 나와. 아니, 막 애들 말리고 막.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 이거. 야, 이거 진짜 내가 큰 거 한번 맞아야지 안 되겠다. 이거 끝나게 한 방에 뭐 올인을 한번 당해줘야겠구나. 이거 안 돼서 진짜 막 이상한 걸 막 먹었어요. 이상한 거 막판에 막 먹고 한 친구가 쓰리고 나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는 아까 살짝 또 짜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열받으니까. 짜고 해서. 쓰리고에 뭐하고 뭐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 좀 비싸게 나왔는데, 하여튼 센 거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거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땄으니까 이제 그거 하고 자 기분 좋게 여기서 끝내자 하고 끝났어. 다행. 보내줬어요? 네, 보내줬어. 근데 재워주려고 하는데 그때 아침 하루 일과가 시작되잖아. 일어나! 내가 너무 하루 종일 피곤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귀찮게 해요. 걔네들 맨날 치자 그러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이게. 고수업 이게 안 좋다. 하고, 그때 이후로는 많이 안 하고 있고, 그거 고수업 이후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간 게 이제 당구. 당구 잘 쳐요? 당구 뭐 지금 이제 150 쳐요. 150 치는데 잘 어떻게 증가되는지 모르시죠? 나 몰라. 이게 처음 칠 때 30, 50, 80, 100, 120, 150, 200, 250, 300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당구 한참 중학교 때 많이 배워요. 친구들한테. 네, 중학교 때 가면 당구가 재밌는 게 있어. 빠져드는 게 공 딱 맞아서 딱 맞고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지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다른 스포츠랑 다르게 그전에는 탁구란 말이야. 탁구는 신나게 막 땀 흘리고 나서 누가 이기든 간에 돈을 반반씩 나눠서 내고 나가요. 어제 같이 놀았으니까. 근데 당구는 안 그런다. 당구는 물리기란 말이야. 물리기. 아, 너무 착하다 진짜. 네, 우리는 순하죠. 순해. 이게 모범생의 껌 씹은 모습입니다. 물리기를 할 때 그 가장 그게 스릴 넘치는 게 둘이 딱 남잖아요. 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구에서는 그게 제일 스릴 넘치는 것 같아요. 그 막판에 쿠션 딱 칠 때 둘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범생들이 이렇게 네. 물리기로 하는 거고 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큐당 500원을 냅니다. 악축방이요? 예, 큐당. 그러니까 한 번 치면 친 사람한테 돈을 내는 거죠. 플레이어들이. 아, 걔가 맞췄을 때? 예, 예. 아, 그 쓰리 쿠션 할 때만 하는 거 아니야? 쓰리 쿠션이 아니요. 알다마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 도박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좀 껌 좀 씹고 좀 놀아봤다. 그래서 당구 쳐서 오토바이 한 대 사고 이런 거지. 얘기 잘 듣는데 그때 당구 칠 때 껌을 씹으면서 쳤어요. 네. 껌 씹은 얘기 주제니까. 나 당구장에서 담배 피는 거지 누가 껌을 씹어요. 우리 담배는 아무도 안 필 때고. 아무도 안 필 때고. 그래서 담배 피는 거 그 선배한테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막 피 터지게 맞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당구만 잘 치고 그 다음에 그 매력에 좀 빠져가지고 한동안 우리도 이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맨날 모여가지고 당구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맛있는 게 그거잖아 이제 그거 짜장면. 그치 짜장면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당구 칠 때 짜장면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고 있는데 그냥 짜장면 다 먹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 부자야. 부자야. 없는 사람들은 막 먹다가 자기 차례 되면 따라가서 또 치고 왔더 이거 원래 이건 거예요. 아, 당구장은 돈 내는 게 시간당 노래방처럼? 시간인데 멈출 수가 없어. 한 번 가면 멈추면 게임이 끝나야지만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짜장면을 먹는다는 거 굉장히 돈이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먹어가면서 자기 타이밍 봐서 이제 가서 치고 있는 사람은 무슨 그냥 편하게 짜장면 한 5분 정도 그냥 가라 시간은 가라 하면서 편하게 먹고. 그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을 정도면 그 사장이 알아서 빼줘요. 그 시간이요? 예. 우리는 안 그러던데. 아, 근데 당구장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아니 짜장면 불어 터지니까 먹고 쳐 저는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했었네요. 이해가 좀 되시죠? 민감해요. 아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당구비가 그 비싼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분에 가격이 10분에 300원, 뭐 요즘은 10분에 5, 6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지금 10분에 뭐 1,500원, 2,000원 그러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1시간 한다고 해서 뭐 12,000원. 예, 뭐 그렇게 12,000원. 엄청난 돈이 아니잖아요. 노래방도 1시간 10,000원인데. 근데 1시간에 잘 안 끝나더라고. 그렇죠. 보통 막 두세 게임 하니까. 그렇죠. 팀 게임 하면은 또 이렇게 물릴 때 되면 이게 3, 4만 원씩 나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뭐 짜장면에다가 뭐 여러 가지 시키고 술 시키고 담배도 다 포함을 해서 난 담배도 그때 안 필 때였는데 담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목돈이 돼요. 그 재미에 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있던 애들 순해서 뭐 한번 큰 거 물리고 나면은 뭐 은퇴한다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뭐 한 두세 달 동안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논 거는 요 정도였는데 이제 제 짝은 좀 많이 놀던 애였어. 걔는 내 짝은 그러면 짝은 맨날 와갖고 수업 시간 자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 쳐다보면 깨워달라고 그러고 자. 그럼 밤 물어보면은 이제 밤새 어디가 노는 거야. 중학교 때도 어디가 놀고 오토바이 타고 뭐 이런 친구 이런 짝이었으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죠.
뭐 여자애들하고 어제 뭐하고 놀았다, 뭐하고 놀았다. 그게 중3 때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좀 덜한데. 그래요? 중학교 때가 좀 안 그렇던데? 중3 때부터 쭉 심하신 분.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생후 6개월부터 심했고, 야수님은 생후 6개월부터 심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아기 때는 안 그랬는데, 좀 철이 빨리 들어서 그래.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는 엄청 났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는 나랑 놀고 싶어가지고 나를 내가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나를 자기네 집 연탄광에다 가둬놨어요. 논다고 할 때까지 안 내버려준다. 그런 남자애였는데. 인기 짱인데. 연탄광에서 내가 근데 거짓말을 내 못하니까 놀아준다 하고 나왔다가 내가 따뜻하게 하면 되는데 아니야 난 너랑 놀기 싫어. 연탄강에서 2시간을 넘게 계속 갇혀가지고 갇힐만해. 갇힐만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고. 뭔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나 보다. 있어. 치명적인 애 몇 명 있었어요. 연탄강에나 가두더라고. 그래서 뭐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엄마한테 어렸을 때 막 놀다가 한번 엄청 심하게 한번 혼나고 나서부터 좀 얌전해진 것 같아요. 엄청하게 한번 심하게 혼나고 그리고 나서 그때 기억나. 그 겨울에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걸로 때렸거든요. 그 당시에 호숫줄. 옛날에 많이 봤지만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찬물에 진짜 막 머리 감고 막 이러고 또 다 학교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호숫줄로 때리는데 겨울이 되면 그 진짜 아파요. 호숫줄이 얼어. 가서 뭐 잘못했으면 가서 호숫줄 가져와. 호숫줄을 갖고 가서 이제 어머니가 막 때리면서 평상시에는 한 20몇 대를 때리는데 그날은 한 5대 정도 때리고서는 막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프니까 빨리 그냥 어머니가 5대만 때렸나 보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때리면서 손 시려. 엄마가 손 시려가지고 5대로 끝났었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그때 내가 엄마 좀만 덜 맞았었으면 철이 안 들어서 정말 더 개막나리처럼 원래 약간 개그맨은 철이 들면 안 되거든요. 철이 너무 빨리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자, 이게 제 소박한 껌 씹었던 시절의 얘기였습니다. 현 검사의 폭로 이틀 만에 별도의 수사단 구성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으며 시작한 세 번째 강원랜드 수사가 대규모 부정채용의 전모 그리고 관련 외압과 청탁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강원랜드 이 부분. 현직 검사가 폭로를 했어요. 외압을 받았다. 안미연 검사요.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해서 외압을 받은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왔으면은 실제로 지금 당사자께서는 국회 법사위원장 아니십니까? 물러나야 돼요. 권성동과 염동률은 물러나서 수사를 받는 게 맞죠. 그건 이제 본인이 자백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자한당 문화에서 그런 일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한두 명도 아니고 뭐 한 명이라도 불법이 있고 편법이고 그런데 그것을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다 특혜로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중점 사항들 중에서 채용 비리만큼은 뿌리를 뽑겠다고 대통령이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워낙에 그게 광범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채용 비리는 누군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 속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의 박탈감이 장난 아니었던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년 세대에 줄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선물일지 몰라요. 채용 비리 없고 진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채용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선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외에는 민간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걸 다 알아요. 청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리들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반발하고 분노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공공부문 일자리 외에 다른 일자리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그 비리 청년 채용 비리 근절이 가장 큰 비리 근절일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에요. 엄청난 권력이죠, 그거는. 예, 법사위원장이 검찰이 그 국감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나는 게 맞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국민께 죄송하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대표가 법사위원장 사퇴를 얘기하면 당이 뭔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쳐줘야죠. 계속해서. 네, 그런데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 문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혹시 아세요? 정청래 의원이요. 19대 때는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게요, 17대 때 언론에 정말 철저히 싸웠거든요. 그랬다 결국은 언론의 복수로 18대 때 떨어졌어요.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그 반면교사 때문인지 19대 때 들어와서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19대 때 이제 제가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선거 시기에 MBC의 보복 보도가 몇 번 나갔거든요. 공중파를 타고. 이게 뭔가 열심히 언론을 상대로 싸우고 자유한국당이나 그 과거의 박근혜 정부에게 정말 그 목을 내놓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지를 않는 거죠. 정청래 의원도 결국 공천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들이 이런 잘못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현재 다스의 최대 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는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씨는 1995년 서류상 절반을 소유하고 있던 도곡동 땅을 판 뒤에야 다스 지분을 갖게 됩니다. 매각 대금 130억 원 가운데 7억 9천만 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겁니다. 이 씨는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지분 일부도 인수해 전체 지분의 35.44%를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 가지급금 변제, 즉 회사에 채무를 갚는 형태로 다스에 10억 원을 더 넣었는데 그 역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999년 이 씨는 다스 지분을 11%가량 더 확보했고 현재는 47%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지난 2007년 검찰과 2008년 BBK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결국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 소유의 종잣돈이 된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규명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가운데 도곡동 땅의 주인 찾기에 집중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곡동 땅과 다스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였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해도 이 사실 자체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소유주 위치에 서는 순간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먼저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살펴보고 있는 비자금 120억 원 조성 의혹입니다. 이 120억 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면 다스 실소유주로서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공무원 신분인 청와대 직원과 LA 총영사 등이 개입했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조직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 대선 후보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 다스 지분을 빼놓은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지만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무엇보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최종 확인된다면 2007년 대선 과정부터 최근까지 국민을 속여왔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할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더 있는지 하나하나 규명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안미연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외압 폭로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발뺌하던 검찰이 특임검사 임명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독립적인 별도 수사단을 꾸리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수사단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단장을 맡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각 1명, 수사검사 5명으로 구성됩니다.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지검은 수사에서 배제됩니다. 수사단은 춘천지검이 진행해오던 채용비리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동시에 권성동 의원과 전직 고검장의 외압 의혹도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이 수사 대상임을 못 박은 겁니다. 수사단은 활동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수사 내역 등을 검찰총장에게 일절 보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사 종결 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점검위원회의 검증도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안 된다. 또 색깔론이고요. 평창 올림픽으로 미군이 왜 철수하죠? 이게 다 비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논리학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왜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보면 그 제왕의 덕목, 귀족들의 그다음에 교육 보면 다 수사학이 들어가잖아요. 수사학. 논리학을 기초로 한 수사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논리를 너무 안 가르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비논리적인 분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인지. 안상수 씨는 인천의 아시안게임으로 빚더미로 앉혀놓고 그리고 국회로 돌아온 케이스인데 얼마 전에도 세월호 사건에 5천억이 투입됐는데 왜 개헌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말을 했다가 지금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네. 말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막 입에서 나오는 게. 나는 이런 사람들이 세비를 받으면서 국회에 있다는 게 저는 치욕스러워요.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번에 개헌할 때 꼭 넣어야 되는 게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권력이 시민들께 넘어갔어요. 그런데 법과 제도와 예산을 움켜쥐고 있을 뿐이죠. 또 전희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감독은 왜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냐. 청와대 조사파들 모두 전향한 거 맞냐. 정말 수준 이하죠. 저질이 파기가 싫다 진짜. 그냥 김문수 전 의원한테 물어보죠. 김문수 전 의원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1시간이면 쌈박 정리해서 가르칠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런 건 해야죠. 이건 전략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저 사람들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뾰족하지 않은 가운데 네. 그래도 이게 먹히네 하니까 계속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계속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현주 의원은 뭡니까? 이거 보세요. 판을 보시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지율이 22%까지 갔다 다시 20% 이하로 떨어지는 추세죠. 지금. 그런데 지금 바당 국당이 일부 통합해서 30명 정도의 바국당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당인데. 그런데 이 미래당이 지금 압박해 오잖아요. 그럼 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누가 보수의 주인이 되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럴 때 본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본진은 뭐가 될까요? 14% 탄핵 반대 세력이겠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진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본진을 향해서 새로운 세력, 바국당이 몰고 오는 거잖아요. 본진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색깔론을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보면 평양 대변인이냐 북한 대변인이냐 그러면 막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안 통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국당은 뭐냐고요. 바국당은. 미래당은 최소한 그런 식의 유치한 색깔로는 안 쓰면서 본진이 돼야 되잖아요. 보수의 본진이. 차별화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현주는 지금 자유당이 아니잖아요. 바국당이잖아요. 미래당이라며. 미래당 소속이 색깔론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당이지. 미래당 당명 약칭 놓고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젊은 청년 정치 하려는 분들이 네. 무슨 미래? 이렇게 당명을 갖고 근데 선관위에 약칭 등록하러 네. 일과 시간 후에 가서 순서는 의미가 없대는데 그걸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젊은 청년들이 정당을 만들 때 미래당 맞죠. 미래당 부르면 맞는데 네. 이건 뭐 구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말만 미래당 이건 그러니까 좀 저는 이렇게 봐요. 바국당인데 지금 바당 국당 그래서 바국당인데 이 바국당은 정거장 정당이에요.
방법이다라고 제가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래당, 그 바국당의 지금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민평당하고 연대하고 자바국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자바국 연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거장의 의미가 강한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승용 의원 등 세 분이 속으로는 갈등, 이게 반면교사가 돼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치인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조심하는 거죠, 뭐. 적어도 당 대표가 이 정도로 나오면 법사위가 막 시끄러워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의원님들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어쨌건 그 안미연 검사가 작년 2월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당시에 춘천지검장이 사건 종결을 지시하고 재판 과정에서 연루 의혹이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을 빼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권성동이 직접 안미연 검사에게 압력 행사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는 뭐 압력 행사한 적 없다 그러는데 그 관련해서 사실 그 구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방송이 그 보도를 했잖아요. 보도를 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다시 클릭해보니 그 보도를 지웠더군요. 근데 그 지운 이유는 뭘까요? 주장만 갖고 보도하는 게 한두 개인가요?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인데 사실. 그러니까요. 그 주장의 진위는 언론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 주장을 한 게 사실이면 이렇게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하고 당시 지검장하고 반론권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삭제돼서 왜 그랬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예,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에 대한 가시적인 관련자분들의 화답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질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디소이 위원장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댓글 알바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가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하나 나왔는데 구글 독스 특정 주소에 접속했더니 댓글 아르바이트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를 발견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다뤘는데 그래도 중앙일보는 트윗이나 SNS의 흐름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요. 어젯밤 한 12시 전후에서 SNS를 뜨겁게 달궜어요. 그래갖고 각 카페, 인터넷 그 큰 카페들에서 이걸 갖고 토론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12시쯤에 요 내용을 보고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요거 올린 트윗이 있었거든요. 그 트윗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요 내용이 나왔어요. 매뉴얼이. 그런데 한 10분 상간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삭제했더라고요. 문제되는 걸 인지한 거죠. 그런데 그걸 캡처해 놨던 거예요. 네티즌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댓글 알바 매뉴얼이에요. 예, 그래서 뭐 구체적인 지침까지 나와 있는데 첫째는 주로 어떤 뉴스들을 주로 봐라. 그래서 뉴스가 쭉 열거돼요. 그리고 그 밑에 모니터 요원님들 시간 되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쫙 놔두면 거기에 체크를 해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엔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 2시에서 5시 하지 마라. 그걸 보면 요 3시간을 제외하라는 건 이땐 기계 돌린다는 뜻일까요? 아니,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시간이고 또 아침 되면은 뉴스가 다시 새롭게 올라와서 낭비가 아닐까?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근데요, 되게 새벽 요 시간대에 그 댓글 추천이 막 돼가지고 문제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누가 일어나서 이 짓을 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요거를 보고 그런 푸나님처럼 심오한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요때는 기계 돌리니까 좀 자라 이런. 지하 벙커 같은 데서 막 햄버거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수염은 길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네요. 그리고 잠깐 쪽잠 자고. 지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새벽 2시에서 5시는 3시간 정도 제외한다. 3시간은 자라. 뭐 이렇게. 그래갖고 이들이 주로 출몰 하는 곳이 네이버하고 다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계속해라. 그러면서 봐라. 이런 얘기이고. 여기에 이제 체크하는데 안희정, 김경수, 김상조, 전해철, 양정철, 이재명, 추미애 기사 위주로 체크하라. 최민희. 여기 보니까 다 뭐 대권 후보이거나 뭐 도지사급 체크하라. 이것도 눈에 띄고. 최근 댓글 기조는 악플인데 이명박근혜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이명박근혜라는 표현 때문에 적폐 관련 기사나 문재인 업적 찬양 기사는 작업에서 제외하라. 정부를 공격하기 쉬운
북한, 평창, 최저임금, 가상화폐 기사를 위주로 악플 공략을 하고 있다며 관련 기사도 가져와 달라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좌표 찍힌 기사를 올리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 이명박근혜 적폐 관련 기사 요거를 보고 역시 댓글 부대도 하다 보면 제가 가짜뉴스 보고요. 가짜뉴스 보다 보면 정말 어느 게 가짜뉴스인지 머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보다가 댓글 보면 중독돼서. 그래서 역시 이게 여기서도 우리가 변증법에서 얘기하는 상호 침투의 경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명박근혜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네. 이명박근혜에게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객관적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문제는 문제네요. 근데 실제 정치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끌어오는 방식은 저는 오래가지는 못한다고 봐요.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이게 발견되고 발각이 되듯이 언젠가는 그 줄기만 찾아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큰 코 다칠 법적인 문제까지도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니까 민심 자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말씀 하나 더 드려보고 싶어요. 일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평창 올림픽 단일팀 관련하여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공익과 아주 작은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국가적인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희생해라. 이건 안 되고 사익도 가능하면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국가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의제가. 그런데 이거를 사익을 희생시켰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이제 왜곡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런데 그게 평소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할 때 벌어진다는 거죠. 위기를 타고 들어와서 더 흔든다인데요. 그 푸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 제가 어제 새벽에 확인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 이재용 관련 재판 관련 기사들 싹 봤는데 그거는 다 천편일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천편일률. 그러니까 이게 좌건 우건 보수건 진보건 뭐 내가 기레기건 아니건 뭐건 다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댓글 조작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건 이쪽에 지방선거용이라고 보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정치권이라는 게 선거용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는 역할만 하고 있고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총공세. 네. 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뻔히 뭐 답은 나왔네 뭐. 지금부터는 이제 야당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임시국회 열려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이러저런 뭐 연설들을 하잖아요. 하나같이 전부 다 색깔론 뭐 이런 거야. 이현주부터가 이랬습니다. 통일부 장관 북한 대변인이냐 이런 부개념이 아유 참네. 아 근데 어떻게 속까지 저렇게 완전 저런 분이 민주당에 있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제 말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현주를 영입한 분 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아니 지금도 완처수의 워딩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와 호남 민심에 받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따가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데 그나마 2, 3%라도 먹히는 게 색깔론이더라.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가 이상한 짓 해서 떨어져 나갔던 그 표들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 자랑했던 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존재하는 그 반공 심리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확 빠지진 않아도 몇 프로는 출렁할 수 있는 정도의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네. 다음에 자유한국당 안상수는 국무총리도 북한 대변인. 평창 올림픽으로 미군이 철수하면 제2의 월남